고혈압도, 당뇨도, 고지혈증도 피와 혈관의 병이에요. 피가 이제 나빠지니까 그 사람의 혈관도 같이 나빠지고요. 심장도 나빠져, 콩팥도 나빠져, 눈도 나빠져, 발이나 다리 이런 데도 괴사가 와, 온 몸이 구석구석 다 신경질환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와 혈관을 고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숫자에 너무 집착하시지 말라 그런 얘기를 잘 드리는데요. 사람들의 몸무게가 다양하잖아요. 50kg도 안 나가는 분도 있는데 또 요즘에는 조금 키 크고 살집 있는 분은 그냥 100kg 넘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 혈압 수치나 또 우리가 잘 아는 콜레스테롤 수치나 혈당 수치나 이런 것이 딱 정확하게 어떤 그 범위 안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체질이 다르고, 그렇죠. 뭐 서양인도 있고 또 동양인도 있고 이런데 모든 거를 다 그 숫자 안에 딱 집어넣어서 건강을 가늠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는 참고 수치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잘 말씀드리는 게 혈압 수치 120이 정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 너무 좁은 시각으로 보는 거고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잘 드려요. 그래서 혈압을 보통 120을 정상이라고 보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130, 140이 정상일 수도 있어요. 혈압이 너무 높아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혈관이 터지는 그런 예는요. 보통 평균적으로 그냥 안정시에 평균 혈압이 150이 최소한 150이 넘었을 때 이야기거든요. 120, 130인데 거기서 막 바들바들 떨면서 자기 혈압이 135가 나왔다. 오늘 다시 쟀더니 140이 나왔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분을 보았을 때 저는 그분의 마음이 더 걱정되더라고요. 저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더 몸이 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못지않게 훨씬 더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좀 넉넉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게 당뇨 혈당 수치예요. 그 인슐린 맞으시는 분들 또 뭐 병원에서 여러 가지 약 처방 받아 가지고 드시는 분들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약을 먹어서 그냥 약을 먹으니까 괜찮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안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약을 드시는데 조금이라도 그 혈당이 이렇게 오를까봐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노심초사 하셔가지고 뭘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뭘 못 드시는 분들이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오히려. 혈당은 사실 그 당뇨 약을 먹어서 정상 수치, 뭐 100 혹은 공복혈당 100 또 120 이하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잖아요. 약을 먹어서 그 수치를 100이나 120 이하로 맞추려고 하면요. 그 사람의 몸은 그냥 저혈당 상태라고 보면 돼요. 분명히 정상인들보다는 혈당이 높은데요. 당뇨 약을 먹어서 혈당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러면 정상보다는 높지만 그 사람 몸에는 굉장히 그게 안 좋아요. 혈당은 우리 몸에서 떨어뜨리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 한 가지거든요. 근데 혈당이 뚝 떨어졌을 때 높이는 호르몬은 몇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글루카곤 같은 건데요. 왜 혈당을 높이는 호르몬은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우리 몸에서 응급 사태가 저혈당이라는 거예요. 혈당이 뚝 떨어지면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저혈당 쇼크로. 그래서 혈당을 이제 낮추려고 하는데 그게 정상보다는 분명히 높은 수치지만 내 몸에는 저혈당이다라는 제 이 말이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한테는 그 얘기를 강조해요. 어떻게 하든지 당뇨약을 한 알이라도 줄여야 된다. 당뇨약을 먹고 혈당 수치가 정상이다 혹은 당화혈색소가 뭐 이 정도면 정상이다 이런 것에 절대로 만족하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약을 보통 병원에서 평생 먹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평생 먹어서 좋은 약이 어디 있겠어요. 당뇨약이 전부 다 부작용이 상당히 심한 약들이고요. 그거를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도 아니고 그 이상 평생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 우리 몸의 부작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내부 장기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한 10년 이상 그 당뇨를 앓으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지켜봤을 때 혈당을 병원에서 말하는 대로 관리를 상당히 잘했는데도 한 3년 지나면 거의 다 합병증이 와요.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그거 좀 가슴 아픈 얘기예요. 합병증이 와요. 여러분, 합병증을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뇨 치료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해서 병원에서 하는 거는 당뇨 치료라기보다는 혈당 관리거든요. 치료가 아니에요. 그건 치료는 다 나아서 약을 끊게 돼서 정상 생활이 가능한 게 치료잖아요. 그런데 고혈압도 당뇨도 고지혈증도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이 평생 먹어야 된다라는 그런 약을 보면 어떤 것도 치료 개념은 없고 전부 다 관리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치료할 수 있냐? 여러분, 당뇨 치료할 수 있거든요. 100%는 아니겠지만 모든 100이면 100 모든 사람이 당뇨를 고칠 수 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한 90% 이상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당뇨를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친다라는 그것을 상당히 좀 연구를 하셔야 되고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몸이잖아요. 자기 몸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고 관리한다는 거 즐거운 일이죠. 그래도 아직 여지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전혀 어렵지 않고요. 하나씩 여러분들이 터득해 가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일단 혈당을 떨어뜨려야 되긴 하지만 너무 정상 수치에 집착하지 마라. 약간 높은 것이 차라리 이미 당뇨가 시작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당뇨 경계 수치에 있는 사람들도요, 그거를 정상 수치로 떨어뜨리려고 너무 애를 쓰는 거, 단기간 안에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요. 그거 마치 단기간 안에 고도 비만인 사람이 살을 쭉 빼려고 하는 것처럼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항상성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변온동물, 개구리나 이런 것들은 왜 체온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겨울잠도 자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은 항상 체온이 거의 비슷한 테두리 안에서 일정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혈당이라는 것도요,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게 그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 안에서 일정하게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쭉 살아왔는데요.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서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단기간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사람의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다가 드디어 뚝이 넘친 거예요. 발버둥 친 거죠. 그분의 몸 장기가. 제가 요즘에 사람들 주변에서 식사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뭘 드시는 거 보면, 와, 저분의 장기가 얼마나 고생을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먹방 이런 거 보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몸을 학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이 먹고 폭식하고 막 이런 것이 무슨 영웅담인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요. 그것은 자기 몸을 파괴하는 행위고, 마치 엄청 비싼 그런 차에다가 가짜 휘발유를 주유해가지고 얼마나 달리나 시험을 해보는 것 같이, 그것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런 거는 비싼 차가 부서지면야 비싼 차는 또 살 수도 있고 그냥 경제적인 손실에 불과한데요. 내 몸에 대해서 그렇게 실험을 한다? 그럼 그 몸이 망가지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우리 몸의 항상성 그거 개념에서 생각했을 때, 이 당뇨 환자는 자기 몸이 항상성이 무너진 거잖아요. 혈당이 범주를 넘어서서 넘친 거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온 그 생활 패턴을 잘 살펴봐서 거기에 제일 핵심이 되는 한두 가지를 바꾸셔야 돼요. 그거를 바꾸는 게 제일 첫 단계거든요. 그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병원에서 주는 약을 추가로 먹어가지고 내 몸을 병에 걸리지 않게 한다라는 그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위험을 부르는 생각인 거죠. 사실 해보면 별로 어렵지도 않아요. 어떤 분들은 야식을 많이 드시고 꼭 밤에 뭘 많이 드시고 아침에는 공복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 다음에 한 점심쯤 돼서 허기가 지니까 굉장히 뭘 많이 드시고 나중에 저녁 때 또 혁대 풀러놓고 뭘 드시고 이런 거를 반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이런 것부터 고쳐야 되고요. 제가 사람들 많이 상담하면서 보니까 스스로 자기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제일 강하고 멋진 분 같아요. 자기 자신을 잘 관찰을 해서 어떤 분은 탄산음료를 끊으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달달한 과자를 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한 가지씩, 어떤 분들은 과일을 밥보다 더 많이 드시는데요. 이 과일을 끊으시는 거예요. 완전히 끊지 못하면 양을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차라리 밥량을 좀 이렇게 늘리시는 거죠. 밥을 먹어야 과일을 덜 먹거든요. 사람들은 아주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가지시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10대 소녀들이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살은 빼고 싶은데 떡볶이는 먹고 싶어. 그런 거 있잖아요. 떡볶이하고 튀김은 먹고 밥은 안 먹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도 그 별반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스스로 잘 생각해서 여러분 100%다 고친다 하지 않고 한두 가지만 한번 살짝 고쳐보세요. 그렇게 하면 혈당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요. 운동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은 뭐 걷다가 뛰다가 하는 운동 타임을 하루에 30분만 만들어 보세요. 나는 하루 종일 집안에서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안 걸어도 돼, 이런 말씀 하시지 말고 그냥 내가 걷는 시간을 따로 한번 30분만 만들어 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고쳐보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약사니까 약을 권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제 약이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제가 만든 약 생기산이나 비타민은요, 사실 전혀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이 아닌데요, 당뇨를 원인적으로 고쳐요. 그래서 합병증부터 치료하고요, 아주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굉장히 많이 진행된 합병증부터 치료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합병증이 그 사람 몸에서 제일 위험하고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 약은 어떻게 된 건지 혈당보다는 제일 위험하고 안 좋은 이런 합병증부터 치료를 해가지고 스스로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혈당이 조절되는 그런 케이스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기산은 당뇨약이 아닌데 당뇨 환자들이 많이 먹고요. 저는 전혀 당뇨 환자가 아닌데 지금 생기산을 제가 한 6년 정도 먹고 있잖아요. 저는 항암 치료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항암 치료 후유증으로 고생을 해서 지금도 일상생활이 잘 어렵다라는 거, 제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눈치를 채지 못하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건강해 보인대요. 이게 생기산과 제가 만든 비타민 요법의 눈부신 효과거든요. 이런 효과가 있는 이 약이 당뇨 환자들한테 적용을 했을 때는 그 사람의 피와 혈관을 고쳐가지고 그 당뇨의 합병증부터 고치는 거예요. 사실은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와 혈관의 병이에요. 특히 피에 생긴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를 진단할 때 피를 뽑아서 피 속에 있는 혈당을 검사를 해가지고 당뇨 진단을 내리는 거죠. 피에 생긴 병인 거예요. 이게 피가 이제 나빠지니까 그 사람의 혈관도 같이 나빠지고요. 그래서 심장도 나빠져, 콩팥도 나빠져, 뭐 이렇게 눈도 나빠져, 발이나 다리 이런 데도 괴사가 와, 온 몸이 구석구석 다 신경질환이 오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당뇨병이 무서운 건데요. 이 당뇨병을 고치는 방법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혈당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훨씬 더 좀 색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확장해가지고 생활 습관부터 고쳐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생기산이나 비타민 요법을 보았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쌓여있는 혈독, 수독, 식독 같은 이런 노폐물을 제거하는
그런 관점으로 다가가야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폐물을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혈당 조절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이 그냥 알아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당뇨약을 안 먹어도 혈당이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기산을 먹는 사람들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 당뇨약을 바로 끊지 말라 그러거든요. 저는 약사기 때문에 약을 끊으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을 줄여 나가야 되는 거죠. 너무 그 정상 범위의 혈당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당뇨약을 여러 개를 쓰고 있으면 한두 개를 줄인 상태에서 생기산을 먹고 시작하라 그래요. 그리고 생기산보다 더 급한 게 뭐냐, 1단계가 뭐냐,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거예요. 당뇨 환자한테 제일 급선무는 그 사람 온몸의 구석구석에 끈적끈적한 혈액이 꽉 차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장기가 손상되고 혈관이 손상되는 것부터 차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차단하는 방법은 뭐 혈당을 확 떨어뜨리는 그런 게 아니고요. 비타민C를 많이 먹는 거예요. 저 굉장히 놀라워요. 여러분 비타민C만 한두 시간 간격으로 계속 한 2000ml씩 먹잖아요. 당뇨 환자가. 그러면 상당히 혈당이 높은 상태에 있는데도 그분의 혈색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비타민C를 응급약으로 추천을 해요. 당뇨가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응급약이에요. 비타민C는 또 얼마나 싸요? 여러분 제 진약사물에는 비타민C 열알에 600원 안 할 거려 아마 지금.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는데 열알에 600원도 안 하는 그런 영양제가 또 있나요? 근데 이거를 하루에 당뇨 환자들은 최소 열알, 많으면 한 15알 정도 먹는 거를 제가 권하는데요. 분말로 된 것도 있잖아요. 분말로 된 거 중국산도 있고 영국산도 있는데 효과 똑같아요. 요거를 이제 맛이 많이 쉬어서 그렇지 습관 들이면 상당히 괜찮거든요. 여러분 위장병도 고쳐요. 이게 오히려. 비타민C를 하여튼 그렇게 한 2시간 길면 한 3시간 간격으로 수시로 계속 먹어보세요. 그 당뇨 환자의 합병증부터 치료되고요. 그 다음에 생기산과 뭐 B, C, 마그네슘, 오메가3 이런 거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거의 모든 합병증에서부터 치료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또 말씀드리는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 식습관, 운동 습관 이런 거 좀 멋지게 한번 교정을 해보시고요. 제가 당뇨 환자들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그 사람들은 아무리 약을 먹어도 합병증이 오고 합병증이 진행되는 사람들 이 얼굴을 보면요. 이 얼굴이 두부살이에요. 푸둥푸둥 부어있고 그 예쁘고 잘생겼던 그 얼굴의 예쁨과 잘생김이 사라져요. 예쁨과 잘생김이 없어요. 남성들 발기부전은 기본이고요.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여튼 그냥 안 이뻐요. 근데 그 안 이쁜데 그 안 이쁜 게 뭐예요? 생명이 단축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많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가장 흔하게 주변에 볼 수 있는 게 당뇨 환자고 또 그 당뇨 환자들 조금만 하면 저거 완치시킬 수 있는데 병원에 약만 먹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당뇨 환자에 대한 애착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 당뇨 환자들이 그래가지고 나중에 콩팥이 다 망가져서 콩팥 이식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봤어요. 다리, 발 이런 거 절단하시는 분들도 봤고 눈이 멀어가지고 오신 분들도 봤고 그냥 하여튼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데 조금만 관리를 하면 진짜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팁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 또 다른 영상에 뭐 당뇨나 생기산에 대한 그런 비타민 요법에 대한 영상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지런히 듣고 또 듣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한번 이렇게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자기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굉장히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요. 혈당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금 버리셔야 돼요. 저혈당이 한 번이라도 왔다 그러면 여러분이 먹고 있는 병원약이 과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약을 하나를 줄이시고요.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 비타민C를 많이 드세요. 요즘에 제 그 진약사몰에 보면 원데이 멀티팩이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비타민C는 안 들어있는데 B, 마그네슘, 오메가3가 한 포에 들어있거든요. 요 한 포를 당뇨 환자들은 생명처럼 먹어보세요. 하루에 한 포 또는 2포면
드시면 더 좋아요. 그거를 드시면서 비타민C를 많이 먹는 요 방법만 하고, 그 다음에 걷다가 뛰다가 요거 하면서 식이요법 조금만 하셔도 여러분 얼굴에 생기가 돌아올 거예요. 신뢰가 가는 분들은 생기산까지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당뇨 환자들이 이런 거를 좀 아셔가지고 자기 건강을 회복하시면은 참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사람들이 나는 조금 먹는데 왜 살이 찔까? 약사님 나는 된장찌개에 나물만 먹는데 왜 선생님이 나한테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할까요? 왜 고지혈증이라고 진단이 나왔을까요? 저는 왜 당뇨에 걸렸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들어서 이 복부 지방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분들을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루 종일 운동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가끔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내가 점심 뷔페를 먹었거든. 뷔페를 먹어서 운동을 해야 돼. 그러면서 오후 내내 엄청난 양의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먹었으니까 운동을 하고 하는 거는 참 좋은 습관인데 저는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요, 이렇게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고 하면 모든 게 다 우리 몸에는 일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일생 동안 쓸 수 있는 총 에너지의 양은, 우리 몸을 써서 뭔가를 할 수 있는 활동량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방에서는 기라 그래요. 기의 양이 정해져 있대요. 이 기를 이렇게 너무 한꺼번에 진하게 많이 써버리면요,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소식하는 사람, 약간 마른 사람이 오래 산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욕심 없이 그냥 천천히 느긋하게 가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이 길게 간다라는 좀 허탄한, 좀 헛웃음이 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놀랍게도 그게 상당히 과학적이거든요. 너무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우리 몸속에서는 다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먹고 편안하게 쉬지만 먹는 순간에 뭐 위와 장과 간과 췌장과 뭐 우리 몸의 모든 오장육부가 바빠지거든요. 그거를 다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소화시킨다고 엄청나게 많은 운동을 하게 되면 온 전신의 그 골격근과 이런 막 심박수도 올라가고 이거를 또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좋기는 해요. 많이 먹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보다 낫긴 하는데,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수명이 짧아진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야채만 먹는데 왜 나는 살이 쪘을까, 왜 기름이 많을까. 제가 언젠가 제 아는 그 친척 아주머니 집에를 갔는데요. 제가 그 집에 가서, 그게 벌써 한 30년 더 전인 것 같아요. 30년 더 됐어요. 제가 대학생 때 갔으니까. 오래간만에 그 친척 아주머니 집에 갔는데, 그냥 제가 모든 것이 놀라웠어요. 그 집에서. 정말 그때는 제가 약사로서 이렇게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 이런 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그런 학창 시절이었는데, 그분의 그날 일이 제가 나중에 건강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많은 자료가 됐어요. 밥을 양푼에다 드시더라고요. 이게 밥이 양푼이에요. 딸이랑 둘이 들어와가지고 밥을 양푼에다가 퍼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야채는 전부 다 친환경 야채긴 해요. 고기는 하나도 없고 야채만 거기다 넣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밥보다 야채가 더 많이, 이래가지고 그 양푼에 비벼가지고요, 둘이서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근데 제가 그 양에 놀랐어요. 사실 내용은 전부 다 뭐 밥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많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2사람 먹을 거를 넣었으니까. 근데 야채를 넣으니까 그게 이제 양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어쨌든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맛있게 다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엄청난 양에 저는 놀래가지고, 저게 야채니까 저렇게 먹어도 되나 그랬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몇 년 뒤에 제가 그분의 소식을 들었는데, 당뇨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또 소식을 들으니까 당뇨 합병증이 와서 잘 못 걸어 다니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소가 몸집이 커요?
사자가 몸집이 커요. 호랑이나 사자가 몸집이 커요. 호랑이나 사자도 실제로 보면 엄청 크다 그러대요. 그런데 소가 훨씬 크죠. 근데 소가 뭘 먹어요? 소는 고기 안 먹어요. 소는 풀만 먹죠. 풀만 먹는 초식 동물이 본래 훨씬 크거든요. 물론 사람하고 이제 소화 기전이 달라요. 소는 위가 4개가 있어가지고 그 풀 거기서도 전부 다 사람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셀룰로스까지 다 소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위가 4개라 가지고 계속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렇긴 하는데 조금 기전이 다르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야채가 칼로리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이 야채가 몸에 들어갔을 때 결코 부드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러면 핵심은 뭐냐? 적당하게 먹어야 돼요. 많이 먹으면요. 이것도 전부 다 몸에 들어가서 기름이 돼요. 여러분 언젠가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한때 석유 유가 파동이 나가지고 엄청 기름값이 치솟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한 20년 전인가? 그때 치솟았을 때 어디 브라질인가 저 남미 어디에 옥수수가 굉장히 많이 나는 나라가 있대요. 그 나라에서 그 옥수수를 가지고 알코올을 만든 거예요. 알코올 그거를 이제 또 더 계량을 해가지고 그걸 자동차 연료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옥수수가 여러분 그게 풀이잖아요. 이게 식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알코올을 만들고요. 그 알코올을 다시 조금 바꿔가지고 자동차 연료로 쓴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 몸에도 옥수수나 탄수화물 또 심지어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많은 야채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있잖아요. 몸속에 들어가서 그게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에너지원이 돼요. 어떤 사람들은 또 살찌는 원인을 밥만으로 보셔가지고요. 밥량만 줄이시더라고요. 밥은 정말 거의 안 드세요.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 어디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어디 여행을 가든지 그래가지고 아침 식사를 호텔 뷔페 이렇게 가잖아요. 같이 다 같이 호텔에서 뷔페를 가면은 밥 먹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밥은 아무도 안 드세요. 안 먹고 전부 야채 샐러드에다가 뭐 치즈에다가 작은 빵에다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위주로 해서 커피랑 이런 거 드시더라고요. 아메리카노 커피에다 이런 거 드시는데요. 여러분 이 야채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도 똑같이 몸속에 들어가면 우리 몸 안에서 생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칼로리가 돼요. 칼로리가 되는데 밥만 적게 먹어서 내가 살이 안 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죠. 이 전 지구상의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 종류는 다 CHON으로 되어 있어요. C는 탄소고요. H는 수소고 O는 산소, 그 다음에 N은 질소거든요. 우리가 먹는 여러분 밥이나 식탁에 얼마나 많은 반찬들이 있어요. 이것들이 전부 다 유기물이에요. 유기화합물.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식물이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걸로 이제 영양분을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초식 동물이 먹어요. 그 초식 동물을 육식 동물이 먹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구가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풀도 먹는데 초식 동물도 먹고 또 육식 동물도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잡식 동물도 뭐 돼지는 다 잡식 동물이니까 뭐 닭도 사람이 이렇게 잡아먹고 닭을 잡아먹는다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치킨 우리 좋아하잖아요. 그런 거 다 먹잖아요. 여러분 먹이 사슬을 이렇게 더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다 이게 제일 밑바닥에 식물이거든요. 하여튼 이 식물이 영양소를 만드는데 식물이 영양소를 만드는 최초의 원료가 뭐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산소, 그리고 땅속의 물, 그리고 햇빛 이걸 받아가지고 그리고 땅속에 또 질소가 있어요. 그래서 왜 비료 쓰시는 분들 질소 비료 쓰시잖아요. 이 질소가 들어가면 그게 단백질이 되고요. CHO, 탄소, 수소, 산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탄소. 그 다음에 물이 H2O잖아요. 거기에 수소. 그 다음에 공기 중에 산소. 또 물도 분리되면은 그게 수소와 산소로 나뉘어지니까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흙 속에 있는 질소 이런 게 합쳐져 가지고 그 많은 우리가 먹는 과일, 그 달달한 과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도 거기서 나오는 거고 그 많은 영양소들이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모양만 달리했지 다 우리가 먹는 먹거리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전부 다 우리 몸에 과잉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다 지방이 돼요.
여러분 놀랍게도 지방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약국에 이제 오시는 분들, 지금은 제가 상담을 못하지만 예전에 제가 전부 다 상담을 했을 때 그렇게 절에서 오는 스님들이 많았어요. 그 스님들이요, 전부 다 고지혈증에다가 당뇨에다가 그런 이렇게 대사성 질환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가 이제 더 발전해가지고 또 온몸 여기저기가 아픈 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몸속에 기름독, 식독 이런 것 때문에 질병이 생긴 거예요. 당뇨, 고지혈증 그런 거 다 있으셨으니까. 저는 그분들이 요즘에 스님들도 고기를 먹지만 아마 풀만 먹어도 많이만 먹으면 동일하다는 생각, 제 지론에는 변함이 없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또 싱겁게 먹는다 이래가지고요, 거의 국이나 반찬을 소금을 안 치고 맹탕으로 해서 드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의 맹걸로 해서 먹는데 그걸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소금을 많이 먹는 거예요. 맛있게 해서 드세요. 맛있게 해서 소금을 적당히 쳐요. 그런 다음에 그 먹는 양 자체가 적어야지 우리 몸에 과부하가 안 걸려요.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으면 그 많은 음식을 다 소화시키느라고 여러분의 오장육부가 다 지쳐요.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다가 지쳐가지고 널브러지면 그게 이제 당뇨병이 올 수 있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인슐린을 분비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병원에서 의사 진단으로 그거 이렇게 처방받아서 먹는 당뇨약, 그 약의 90%는요, 인슐린을 쥐어 짜내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췌장에 인슐린 호르몬을 쥐어 짜내는 약이라 가지고 혈당이 뚝 떨어져 버리거든요. 혈당은 적당 수준이 있어야지 이게 뚝 떨어지면 저혈당 와버리잖아요. 그리고 췌장이 금방 지쳐요. 여러분 췌장암이 무섭다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시잖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췌장암, 암 중에는 췌장암이 제일 무서워 이런 거 다 알고 계신데, 그 췌장을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약이 당뇨약이거든요. 이런 당뇨약을 자기가 먹고 난 당뇨약 먹어서 혈당은 정상이야 이렇게 말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억지로 췌장을 쥐어 짜내가지고 인슐린을 분비시켜서 혈당은 끌어내렸을지 몰라도 시한폭탄 같은 거예요. 몸속에서는 계속 당분이 넘쳐 있고 음식을 항상 많이 드시니까. 그러니까는 야채만 먹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복부 지방이 생기냐. 복부 지방이 생기냐. 많이 먹어서 그래요. 양이 많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굉장히 많은 그 중장년들 층에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약사님, 제가 소화가 안 돼요. 제가 소화를 잘 못 시켜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한 80%, 90% 정도는요, 과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은 과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많이 먹지 않아요. 저 조금밖에 안 먹어요. 그런데 밥은 이만큼 먹고 반찬을 잔뜩 드시는 거죠. 하여튼 먹는 양이 많은 거예요. 밥은 거의 안 드시는데 군것질을 잔뜩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음료수를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 과일을 주구장창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과일이 설탕보다 더 나쁘다는 거 아세요? 과일은 조금 먹는 거예요. 여러분, 풀코스, 그 고급 식당에 가서 풀코스 요리를 먹으면 과일이 조금 나오죠. 그 조금 나오는 그만큼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과일은 허리띠 풀어놓고 드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과일은 맛있잖아요. 그리고 과일 속에 들어있는 과당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과당은 설탕보다 훨씬 더 달고 훨씬 더 맛있는데요. 이게 우리 뇌 중추에 포만감을 일으키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게요, 이 배에서 느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세요? 배가 부르다라는 거 우리 뇌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이제 배가 부르구나, 그만 먹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그래서 급히 먹으면 포만감 중추가 어떤 감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이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먹어야 된다라는 말이, 그래서 우리 몸에 적당한 음식 양을 우리가 조절해서 먹을 수 있는 좋은 습관이거든요. 확 먹으면, 소나기 밥을 먹으면 그런 중추가 작용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과식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늘 먹던 양이라 자기는 이게 과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래요. 이게 과당은 포만감 중추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특이한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과일을, 밥보다도 과일을 주식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다 병이 생겨요. 이 과당이 몸속에 들어가면 이것은 꼭 술처럼 바뀌거든요. 여러분, 술 많이 먹으면 어디 살이 쪄요? 정확하게 배에 살이 쪄요.
제가 예전에 같이 근무했던 저를 도와주셨던 약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약사님 지금 생각해도 제가 참 기분이 좋거든요. 연세가 되게 많으신 분이었는데 되게 신실하고 굉장히 자기 관리를 잘 하시고 가운도 언제나 깨끗하게 잘 정돈해서 입으시고 아주 멋진 분이었어요. 근데 저렇게 멋진 분이 왜 저렇게 배가 나왔을까 그랬거든요. 깜짝 놀라게 배가 많이 나와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나중에 들었잖아요. 그분이 한 몇 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이라던가 저녁마다 삼겹살에 소주를 드셨대요. 그게 자기 사는 낙이었대요. 그렇게 계속 먹고는 10년을 그러고 나니까 이게 전부 다 뱃살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 아까 제가 옥수수로 알코올 만드는 얘기했죠. 우리 술이 다 알코올이잖아요. 그 알코올이 전부 복부지방 그리고 간의 알코올성 지방간을 일으키는 그 지방이 되는 거예요. 왜 알코올이 지방이 되냐고요. 알코올 램프 여러분 불 켜잖아요. 그리고 그 알코올을 가지고 자동차 연료를 쓸 수가 있다니까요. 좀 개조를 하면. 근데 우리가 이제 술이나 이런 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걸 알면서 신선한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사실은 몸에 좋다기보다는 우리 내심 뭐예요? 맛있으니까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과일로 자기 생활비 지출만 한 6, 70만 원씩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과일을 조금 먹는 거예요. 그거 과일 과당 그렇게 먹으면 다 당뇨 오고요. 몸에 엄청나게 염증 생겨요. 그 과당은 술이랑 똑같이 복부지방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간에 알코올성 지방간처럼 지방 쌓이게 만들고요. 지방이 나쁜 것만은 아니죠. 사실 너무 깡마른 노인들은 골다공증도 오는데 약간 살집이 있는 거는 몸무게가 조금은 나가는 게 좋기도 하거든요. 저는 지금 좀 너무 말라가지고 그게 문제인데 제가 화면에는 좀 쪄 보이죠. 실제로 저를 보시던 분들은 제가 너무 말랐다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약간 살집이 있는 게 좀 좋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고지혈증 약을 먹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 떨어뜨리는 것보다 약간 경계 수치라면 고지혈증 약을 안 드시는 게 차라리 더 오래 산다고 그런 말씀을. 이거 정확한 통계 수치고요. 연구자들이 말하는 그 사실 팩트예요, 여러분. 고지혈증 약을 먹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면 수명이 짧아져요. 배는 나오고 다리는 가늘어지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 몸에 근육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만 쌓여요. 피 속에 지방이 내려가는 대신에 체지방이 이렇게 쌓이고 근육은 녹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 중에 최악의 약이 저는 고지혈증 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거 퇴출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인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려면 기전을 바꿔서 새로운 약을 만들어야 돼요. 그거는 지금 나온 약은 겉으로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약이지만 사실은 사람 잡는 약이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뇨하고 고지혈증 이런 거 극복하는 제일 첫 번째 열쇠는요. 음식을 고르게 소식하는 거예요. 작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면 조금 더 자주 먹는 거죠. 과일도 절대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사과도 한 번에 한 개 굉장히 많은 거예요. 참외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개 드시고 식후에 한 개 먹고 또 점심 식후에 또 하나 드시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아무리 참외가 좋아도 그렇게 드시면 큰일 나요. 온몸에 염증 생겨요. 하여튼 과일이나 야채나 이런 것들도 고기랑 똑같이 약간 부족한 듯하게 먹어야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다는 거. 특히 나이가 30 넘어가잖아요. 이제 30살이 딱 넘어가면 사실은 26, 7부터도 그래요. 노화가 시작되거든요. 깜짝 놀라게 노화가 빨리 시작돼요. 그때부터 벌써 성장이 멈춘 거잖아요. 우리 몸은 성장이 멈춘과 동시에 노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식사량 조절에 들어가야 돼요. 약간 적게 먹어야 되고 그리고 너무 격렬한 운동은 하시면 안 돼요. 격렬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과부하가 걸려가지고요. 그냥 자동차를 쳤을 때 계속 악셀을 밟고 다니는 거예요. 악셀을 계속 부앙 밟으면 어떻게 돼요? 좀 오래된 경유 자동차 같지 않아요? 나이 한 4, 50 넘어가면 우리는 경유 자동차 같은 그런 몸인데요. 이거를 계속 악셀을 밟으면 뒤에 시커먼 배기가스 나오잖아요. 우리 몸 속에서 배기가스 같은 활성산소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몸 금방 망가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요.
운동을 하는데도 아프기 시작하고 결정적으로 주름이 많이 생겨요.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 보세요. 여러분 얼굴에 다 주름, 걷잡을 수 없이 주름이 많아요. 그 주름이 우리 몸의 노화를 말하는 건데요. 이 주름이 얼굴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장기에도 전부 이런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뇨, 고지혈증을 극복하는 우리가 하여튼 날씬한 몸매,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는 제 1번 순위는요. 약간 작게 먹는 거, 그리고 밤에 늦게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여러분 술도 안 좋지만 하여튼 과일이 굉장히 이렇게 절제해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라는 거, 이거 중요하고요. 단 음식이 굉장히 나빠요. 보통 우리가 뭐 빵이나 케이크나 과자, 그 다음에 카페 음료 같은 거 보잖아요. 거기에 설탕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항상 정말 최소한으로 먹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작은 과자나 조그만한 초콜릿 묻어있는 케이크 같은 거, 이런 게 한 개 단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왜 한 개 단위로 있겠어요? 한 번에 한 개만 먹으라는 뜻이에요. 이런 거를 막 5개씩 제한 없이 이렇게 먹는 거는 정말 큰일 나는 건 것 같아요. 그렇게 먹고 저에게 오셔가지고 당뇨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생기산과 비타민 요법을 말씀드리면 그게 혈당이 두두두두두 떨어지는 분들 많거든요. 안 떨어지는 분들도 있지만 잘 떨어지는 분들은 정말 뭐 혈당이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깜짝 놀래가지고 뭐 이 약이 어떤가 싶어서 검사해 본다고 자기가 막 더 많이 먹어보신대요. 더 많이 먹고 생기산 먹어보고 이게 낫는 약인가 어떤가 테스트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자기 몸 갖고 실험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을 건강하게 한다라는 거 제 1단계는 우리 몸의 생활 습관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그 삶의 궤적이 지금 내 건강 상태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40, 50대 넘어가지고 만성질환, 어떤 성인병이나 혈관병이나 이런 게 생긴 거는요, 전부 삶의 성적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너무 열심히 살고, 과열되게 살고, 특별히 내 몸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살아온 성적표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고, 내 몸에 적신호가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공부해보고, 재정비를 해서 새 출발을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하여튼 야채도 우리 몸속에 많이 먹으면 다 기름이 되고 내장 지방이 되고 이것이 더 쌓이면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만성염증으로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식이요법, 물론 이제 나쁜 거를 안 먹는 게 또 식이요법인데요. 좋은 거를 먹는 것도 식이요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약사님 제가 뭘 먹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항상 그걸 또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 진약사몰에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항상 비타민 B, 그 다음에 비타민 B도 B100단위 제 이름 진정주 비타민 B가 B100이잖아요. 그거랑 마그네슘, 그 다음에 오메가3, 그 다음에 비타민 C는 하루에 한 8,000에서 10,000ml 정도 먹는 거를 꼭 권하는데요. B, C, 마그네슘, 오메가3 이렇게를 먹으면 비타민 C의 부작용, 뭐 사람들이 뭐 결석 생기나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위장장애도 하나도 없어요. 이 세트대로 이렇게 드시던데요. 요즘에는 제가 원데이 멀티팩이라고 해서 B, 마그네슘, 오메가3를 한 포에 넣어놓은 제품도 있잖아요. 이런 거에다가 비타민 C만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드셔도 이게 적극적인 식이요법이에요. 여러분, 식이요법이 나쁜 거를 안 먹는 것이 이제 소극적인 식이요법이라면 좋은 것을 챙겨 먹는 게 또 식이요법이잖아요. 근데 뭐 자연인처럼 뭐 자연 속에서 먹는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너무 힘들고 에너지도 많이 들어가고.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저 시골에서 어촌이나 산촌이나 이런 데서 그 자연식이만 하시는 분들이 더 늙으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자연식만 해법은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또 편안하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이런 비타민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를 또 활용하셔서 우선 여러분들의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제가 기름 3종 세트, 이게 고지혈증이나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B도 마그네슘도 중요하죠. 근데 이때 이제 오메가3, 그 외에 이제 레시틴, 올리브유, 뭐 감마 리놀렌산 같은 이런 기름도
그 사람 몸에 있는 나쁜 기름을 퇴치하는데 굉장히 좋은 적극적인 식이요법이거든요.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말해서 좀 길어졌지만 여러분들의 하여튼 건강을 돌보는데 제 영상이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오늘 제가 미량 미네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미네랄 이야기는 많이 아시죠? 미네랄, 뭐 칼슘이나 인이나 마그네슘, 철, 뭐 칼륨 이런 게 다 미네랄인데요. 미량 미네랄은 뭐냐? 미량 미네랄은 칼슘이나 뭐 이렇게 마그네슘이나 이런 거는 좀 용량이 큰 미네랄이잖아요. 우리 몸에 칼슘 얼마나 많아요. 뼈의 주성분이 칼슘이니까. 칼슘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 용량을 우리가 섭취해야 되고 필요로 하는 그런 영양제에 속하는데, 그거 말고 굉장히 미량인데 없어서는 안 되는 미네랄이 있어요. 미네랄을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무기질이라고 배웠는데요. 이게 미네랄 무기질의 특성은 뭐냐면 합성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타민이나 단백질이나 당분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당분을 다 쪼개면 포도당이 되잖아요. 이게 단당류가 되거든요. 그 단당을 여러 개를 합쳤을 때 이당류, 다당류 이렇게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단백질도 다 쪼개면 그게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 몇 개를 묶으면 또 단백질로 합성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잖아요. 비타민도 마찬가지로, 비타민도 우리 몸에서 합성이 되는 비타민도 있어요. 근데 또 우리 몸에서 체내에서 합성이 안 된다고 하면 바깥에서 뭐 어떤 식물이나 플랑크톤이나 뭐 그런 것들이 비타민을 합성을 한 거를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잖아요. 어쨌든 누군가는 어떤 대상이 그걸 합성을 한 거에 속하는데요. 이 미네랄은 합성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지구 총량의 법칙이에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미네랄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냐면은 중세시대 연금술사 아시죠? 여러분, 그 금을 만들 수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연금술사잖아요. 뭐 다른 어떤 싼 철이나 굴이나 이런 걸 가지고 금을 만든다고 하면 돈방석에 앉지 않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금을 만들려고 인생을 걸었는데 그게 다 헛수고였잖아요. 왜냐하면 금도 미네랄이거든요. 이게 무기질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 지구상에 이미 정해져 있는 거지, 존재하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지 다른 걸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미네랄이, 우리가 먹는 미네랄이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해야 되고, 어느 만큼 어느 정도로, 그렇지만 또 중요한 미네랄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다 먹어줘야 되는데, 참 우리가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그게 제대로 섭취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량 미네랄만 모아가지고 가장 적절한 그 용량으로 조제를 해서 나온 영양제가 제가 이번에 또 새로 출시한 헬시 플러스라는 거예요. 이게 종전에 있었는데 한참 동안 이걸 또 제대로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이 제품이, 왜냐하면 이게 미량 미네랄을 섞어서 한 알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기술력이 필요로 한 거예요. 이게 그 안에서 화학작용이 일어나면 안 되고, 또 여러 가지를 모아서 만들었는데 이게 또 바깥에 어떤 공기 중에 산화되기 쉬운 그런 성분들도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또 기름 성분도 들어있고 뭐 이렇게 하여튼 미네랄도 여러 종류가 있으니까 이것들을 가장 그 변하지 않는 그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그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해서 이 알약으로 이렇게 생산을 한다라는 것이 기술력이 상당히 필요로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이제 한참 공급하지 못하고 좀 이렇게 품절 기간이 길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이 헬시 플러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장점이 뭐냐, 뭐 미량 미네랄 우리 몸에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를 단지 막연하게 공급해준다, 이게 아니고요. 얘가 사람들이 먹었을 때 상당히 그 신기한 효과가 있었어요. 가장 큰 효과가 뭐냐, 눈에 대한 거였어요. 눈. 이게 눈이 이렇게 바람만 불면 왜 눈이 시다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눈이 신 거 견디기 힘들거든요. 눈이 쉬어가지고 제대로 뜨지를 못하고 막 눈물이 줄줄 나고, 그리고 눈이 부시고, 그리고 시력이 자꾸 떨어지고 밤에 잘 안 보이고, 이런 거 야맹증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대부분의 증상에 이게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냥 종합 영양제로 사람들이 먹었는데 그 먹은 사람들이 한 열에 9 정도는
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게 그냥 볼 때는 망간, 아연, 몰리브덴, 크롬, 비타민 A, 셀레늄, 비타민 D, 구리, 요오드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냥 뭐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뭐 내가 잘 모르는 것들도 있지만 이게 몸에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어디 결핍은 안 되게 먹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먹는데요. 이게 눈에 일단 효과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딱 느낀 게 갑상선 질환을 앓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고 저하증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 갑상선 약을 먹는 사람들이 이거를 먹었을 때 굉장히 보조제로 효과가 좋았어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에 요오드가 들어있는데요. 이 갑상선이 요오드랑 관련이 있고,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중요한 게 항산화제를 먹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갑상선이랑 그 우리 몸이 산화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쇠가 녹이 쓰는 거랑 비슷한 거고 사람이 늙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고 팔팔하던 사람이 급 피곤해지는 그런 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갑상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피곤하잖아요. 엄청 피곤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거를 먹었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에 어떤 조성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미리수를 보면 그냥 그러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뤄서 우리 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약을 누구한테 권했냐면 심장병, 뇌졸중 이런 거 걱정되는 사람들 있죠. 여기 안에 그 셀레늄이라고 하는 미량 미네랄이 들었는데요. 이 셀레늄이 굉장히 그 강력한 항산화제에 들어가요. 여러분 제가 항산화제로 제일 강추하는 게 비타민 C잖아요. 비타민 C가 해주는 항산화제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항산화제라는 것 자체가요. 여러분 한 가지로 효과를 보는 것보다는 여러 종류의 항산화제를 다방면으로 두루두루 다 쓸 수 있으면 더 좋거든요. 비타민 C를 제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추천하는 것이 셀레늄, 그 다음에 추천하는 것이 비타민 A, 또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먹는 그 색깔 들어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들어있고 그런 거. 색깔이 보라색 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왜? 제가 지금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 주는 게 다 항산화라고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두루두루 다 우리가 섭취를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이 셀레늄이라는 미량 미네랄이에요. 이 셀레늄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도를 상당히 낮춰준다고 확실한 그런 자료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이 셀레늄 때문에 제가 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들, 뇌졸중이나 심장병, 부정맥 이런 거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많이 권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크롬이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크롬이요, 현대인들이 제일 심각한 그 당뇨병, 그 다음에 고지혈증 있잖아요. 이게 결국 당뇨병은 당이 몸 안에서 제대로 이렇게 정상적인 루트를 가지 않고 약간 옆으로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이상 대사를 하는 거잖아요. 당 대사,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당이 거쳐가야 되는 정상적인 그런 체내 반응을 잘 못하고 이게 왜곡되어 가지고 그래서 피 속에 당이 잔뜩 들어가 있고 세포에는 당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피는 끈적끈적하고 세포는 당 공급을 못 받아서 거의 기아 상태에 있게 되는 그 이상한 질환이 당뇨병이잖아요. 그 소변으로도 막 당이 빠져나가고. 근데 이런 거를 제대로 당 대사가 정상적으로 되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미네랄이 크롬이라는 미네랄이고요. 얘가 또 크롬이 지질 대사에도 관련해요. 그래가지고 고지혈증 있는 사람들, 기름 우리가 꼭 먹어야 되잖아요. 기름기를 사람이 좀 먹어줘야 된다는 거 다 알죠. 실제로 우리가 정자, 난자도 다 기름이고요. 이게 생식세포가 다 기름이고, 그래서 우리가 왜 주방에서 먹는 기름이 전부 씨앗 기름이잖아요. 씨앗은 식물의 생식세포예요. 사람이나 동물의 생식세포, 정자나 난자가 기름이라는 거 참 놀라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지혈증 약을 먹게 되면요, 이게
만약에 임산부가 고지혈증 약을 먹는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처방을 안 하실 테니까 그 태아가 큰일 나거든요. 아주 어린 아이들이 고지혈증 약을 뭐 실수로 먹었다 이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기름이 정말로 이게 생명과 직결되는 건데요. 그래서 당뇨약도 그렇고 고지혈증 약도 웬만하면 약을 안 먹든지 줄여서 먹어야 되고 다른 방법을 뭐 운동이나 음식이나 이런 그 체질 개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자연 치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크롬이 당 대사, 지질 대사에 같이 기여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크롬이 인슐린을 활성화해요. 아까 제가 그 셀레늄도 이게 당뇨병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나. 하여튼 셀레늄도 중요한데요. 이 크롬이 당뇨병, 고지혈증, 그 다음에 인슐린을 활성화시켜줘 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 몸에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즘에 사람들 당뇨병까지 안 가도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하여튼 이 크롬이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비타민 A가 여기에 상당히 들어있는데 비타민 A가 여러분 알다시피 이게 눈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비타민 A가 점막의 건강에도 중요하고 비타민 A가 또 생식 능력하고도 굉장히 직결되어 있어요. 비타민 A가 기름이거든요. 제가 아까 기름이 생식이랑 관련이 있다 그랬잖아요. 생식 능력 그런 거랑 또 직결되는 게요. 우리가 평소에 느끼는 피로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생식 능력이 떨어진다, 스태미너, 정력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그대로 맥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항상 비실비실한 거예요. 기력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이렇게 보충해 주는 것이 기름 종류가 상당히 그런데 이게 비타민 A가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남성의 생식 능력 강화, 그리고 이게 놀랍게도 뼈 성장이랑도 관련이 있어요. 이 기름이. 그리고 여기에 비타민 D가 좀 들어있고, 여러분, 이 구리 같은 거, 구리를 사람이 먹어? 구리 그거 전선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미량 미네랄이에요. 이게 우리 몸에 빈혈 예방해주고, ATP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그거를 ATP가 ATP 당 하나에 ATP가 몇 개 만들어지고 저희 생화학 시간에 막 배워보고 했던 것 같은데 이 구리가 ATP 에너지 합성에 지대한 역할을 해요. 하여튼 이런 거 하나하나 여기 또 아연이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아연이 엄마들이 왜 아이들 면역력 좋아지라고 아연만 따로 들어있는 알약을 먹이잖아요. 근데 그 아연은 이렇게 이런 미량 미네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 영양제로 헬시 플러스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로 먹는 게 좋겠죠. 아연만 따로 먹으면 그러면 망간도 따로 먹어야 되고 비타민 A도 따로 먹고 D도 따로 먹고 이러면 얼마나 이게 불편하겠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시금치 나물 하나에 영양소가 한 개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영양소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같은 것도 사실은 이런 종합 영양제를 잘 활용하는 거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아요. 아연이 면역력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염증을 억제하는데요. 이게 또 남성의 생식 능력, 여성의 하여튼 생식 능력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정력이 아까 제가 생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아연이 현대인들이 좀 무서워하는 그 황반변성이라고 하는 시력 질환 있잖아요. 이 눈의 질환, 그 질환을 예방해 주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하여튼 제가 여기 지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헬시 플러스 종합해 보면 눈 건강,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이상 이것을 제가 제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면역력, 골다공증,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제가 아까 그 망간이 들어있다고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망간이요. 도파민을 분비하고 뇌 기능을 정상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도파민이 뭐냐? 여러분, 파킨슨 질환의 원인이 도파민 부족이잖아요. 그래서 파킨슨 좀 나이 든 사람들 왜 이렇게 떨리고 한쪽이 마비되고 그 운동 기능에 장애가 와가지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데요. 그 사람들한테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이 도파민이거든요. 근데 도파민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이걸 외부에서 약으로 넣어주면 굉장히 독성이 커요. 이 도파민 용량 조절도 어렵고 조금만 많이 먹어도 적게 먹어도 너무너무 힘든 게 사실 이게 그래서 파킨슨 질환이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파킨슨의 도파민 약을 쓰다 보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전혀 그 도파민 약의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반응도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망간이라는 요 미량 미네랄이요, 이 도파민 분비, 뇌 기능 조절에 상당히 기여를 한대요. 그리고 이 망간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셀레늄처럼 항산화 작용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원소에 속하거든요. 이런 전부 다가 보면 이제 골다공증, 뇌기능, 뭐 당뇨, 고혈압까지 나왔는데요. 이게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우리의 정신 건강하고도 굉장히 많이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헬시 플러스를 먹게 되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뭐가 되나, 이게 뭐 다 된다라는 얘기까지도 될 수 있는데, 하여튼 종합 영양제로 먹을 수 있는 최선의 조제약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헬시 플러스를 하루 하나 만약에 셀레니오모를 드신다고 하면 헬시 플러스는 좀 얼마간 쉬셔도 되고요. 하루 한 알이나 또 유지요법으로 이틀에 한 알 이렇게 꾸준히 드시는 거 제가 아주 강추합니다. 이번에 새로 헬시 플러스 나오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진약사모를 이렇게 즐겨 찾아주시고 해주시는 고객분들한테, 또 제 진약사 톡을 듣고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진심으로 감사드려요.